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가장 큰 변수는 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상당히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네. 탈모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어서 아 주변에 그래요? 그거 네. 밝혀도 돼요? 괜찮아요? 아, 예. 현장을 뛰는 기자들과 함께 뉴스의 맥락과 본질을 짚어봅니다. 뉴스 언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랑 부동산부 기자 그리고 김동욱 미래산업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니까 훨씬 낫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긴장도 좀 덜하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믿어도 돼요. 아니,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요즘 정부가 상당히 이례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금융, 세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공개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부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좀 선후 관계가 좀 바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기자, 왜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논의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네.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이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토론회는 끝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는 토론회만 남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책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만들기 전에 먼저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복합 위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고 전세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은 당장 늘리기 어렵고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를 쉽게 풀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 논의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요. 결국 집값은 잡아야 하고 공급은 늘려야 하고 금융 안정도 지켜야 하고 세금 체계도 손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만 건드리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전처럼 대출 규제 하나 발표하고 또 공급 대책 하나 내놓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뭐 그런 지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근데 민간이 원하는 사업성을 높여주려면 금융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다시 집값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과 세금을 강화하면 거래가 줄고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는 공급이랑 금융, 세자가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토론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 슈퍼위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토론회를 저도 봤거든요. 이제 토론회 내용을 보면은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쟁점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네, 먼저 첫날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공급 활성화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 네, 전문가들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도심 유일부지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공공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기자, 아무래도 이제 금융 분야는 대출 규제 부분이 뭐 가장 큰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공급 토론회보다 훨씬 신중했습니다. 청년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는 더 지원하되 투기성 대출은 계속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DSR이나 LTV를 전면 완화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토론이었던 세제 부분도 논쟁이 뭐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가 핵심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적정 보유세 수준과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보유세를 어떻게 손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세금 문제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야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지율이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잖아요.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데 이 기자가 이제 부동산 문제 취재하면서 지금까지 열린 토론회를 아마 열심히 봤을 텐데 총평을 한다면 어때요?
네, 앞선 토론회를 보면 문제 진단에는 대부분 공감은 했지만 정작 해법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 원론적인 수준이었어요? 정부가 공급과 금융, 세제를 한꺼번에 공개 토론에 올린 건 의미가 있지만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디까지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에 관한 소신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23일이 아마 중요한 분수령이 될 분위기예요. 그리고 시장도 그날을 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김 기자도 주목하고 있고요. 저도 물론 챙겨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부동산 문제까지 좀 관심이 있군요. 네, 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중요한 있게 문제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기자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둘이 친하긴 해요. 친합니다. 그럼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네, 이 기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30년 넘게 이 언론 현장에 있는데, 이런 방식의 의견 수렴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어쨌든 먼저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아마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상당히 또 민주적이고 뭐 수기 과정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요식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또 나중에 정책 명분을 쌓으려는 뭐 그런 뭐 일종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위한 그런 조치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요?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부동산은 어느 정부든 가장 부담이 큰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민감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업계,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였다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정책 시행 이후에 비판을 분산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아닙니다. 이런 명분을 쌓으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저는 다른 의견을 낼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김 기자, 국토부 분위기를 보면은 뭐 상당히 진지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물론 결론을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국토부 출입 기자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이번 행사가 꼭 보여주기 행사만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각 부처가 대통령 업무 보고랑 토론회를 앞두고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막 수백 개씩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토론의 관전 포인트 뭐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이제 안에서 나오는 내용,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정책을 사실상 설명하는 자리가 될 건지 아니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정하는 그런 실질적인 자리로 바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의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을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큰 방향은 이미 잡혀 있겠지만 재건축 규제나 비아파트 공급, 전세 시장 대책 같은 세부 내용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저는 물론 당연히 이제 이화랑 기자에 비하면 부동산 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이제 부족한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모든 논의가 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로 이제 서울에 살 집이 부족하다. 이게 사실 또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부도 그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보다 그 앞으로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집이 더 부족해질 거야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무래도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겠는데요. 네. 재건축, 재개발 같은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성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 지원이랑 세제 개선이 필요한데 반대로 대출을 풀거나 세부담을 낮추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은 늘리면서도 집값은 자극하지 않는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될 것 같고 이번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화른 기자가 대토론회를
지켜보고 그 이후의 속보를 좀 자세하게 전해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역시 이제 부동산 얘기예요. 요즘 이제 공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아주 뜨거운 또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서울시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또 한쪽의 주장이 있고 또 계약대로 나가야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집단 행동도 뭐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또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장기 전세 주택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장기 전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흔히 주거 사다리라고 설명합니다. 20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모아서 이후에는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년 얘기했는데 근데 그 20년이 이제 끝나가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서울 집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네. 20년 전 보증금으로 입주했던 분들이 지금은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끝나도 갈 곳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은 분양으로 전환해 달라 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 파인타운과 강일 리버파크, 고덕 리엠파크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2027년부터 계약 만기가 시작되면서 입주민들이 최근에 설명회를 열고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같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보증금 2, 3억 원이면 돌아왔는데 지금은 같은 단지 전세 가격이 2~3배까지 올랐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보증금만 돌려받아서는 서울에서 갈 곳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신혼부부 대상으로 미리네 집이라는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요. 여기는 네.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우선 분양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기자가 서울시도 출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분위기는 뭐 다소 좀 완강한 원칙적인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서울시는 장기 전세는 애초부터 분양 전환이 없는 공공임대였다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네.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 평생 거주를 보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기존 입주민한테 계속 거주를 허용하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 기회를 잃게 되고 공공임대의 순환 원칙도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참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네, 김 기자. 일부에서는 일단 버티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는 거죠. 네, 일부 설명회에서는 명도 소생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당장 퇴거하지 말고 대응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주거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랑 계약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두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년 동안은 제도가 잘 운영이 됐는데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 전세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도록 설계가 됐지만 그 그렇죠. 이후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망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하지 못했던 게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아까 이 기자가 뭐 무슨 사다리라고 표현했잖아요. 무슨 사다리였죠?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한 하나가 없었던 셈이네요. 네, 비유하자면. 맞습니다. 또 반대로 계약을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공공주택 정책 전체의 신뢰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입주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퇴거 이후까지 연결되는 주거 이동 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번 논란이 은평, 상암, 세곡, 마곡 같은 장기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다른 단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강동구는 직접 장기 전세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지방선거 당시에 입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입니다. 실제로 추진되면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장기전세 주택을 마련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 논란은 장기 전세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아까 공공주택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까지도 저희가 진단해보고 또 토의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지역으로 또 번질 수도 있고 또 정책 방향을 놓고 또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역시 이 문제도 속보 상황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 기자가 되게 바쁘겠는데요. 네,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을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저희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편의점 상비약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밤늦게 뭐 열이 나거나 배탈이 났는데 약국을 못 찾아서 난감했던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고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 상비약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김 기자, 이게 제도 시행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후에 처음으로 품목 확대가 추진되는 겁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 품목만 살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총 2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야나 휴일에도 필요한 약을 조금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아마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의약품이다 보니까 규제가 많잖아요. 규제라는 거는 또 법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약사법에는 안전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약을 추가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이제 11개인데 20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약들을 늘릴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알레르기 증상 완화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됐고 소비자들도 자주 찾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이제 많이들 쓰는 이제 그런 약들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정책 변화 아니에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인데요. 네. 갑자기 아플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렇죠. 밤늦게 문을 여니까요.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최소한의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생활안전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니까 약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네,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이 좀 많은데요. 네. 핵심은 복약지도입니다. 복약지도. 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두통이라도 원인, 그리고 증상,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먹어야 하는 약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약사들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복용법까지 안내합니다. 근데 편의점에서는 이런 과정이 빠질 가능성이 좀 크죠. 또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쉽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안전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좀 논리로 보여지는데 이번 정책 변화를 뭐 결정하기 전에 약사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분위기입니까? 약사단체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미리 논의했다면 이런 불만은 없었을 건데요. 아마 그렇겠죠. 네. 약사회 등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뭐 편의성과 안전성 늘 보면은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마련인데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네, 해외 사례를 보면 무조건 확대만 한 건 아닙니다. 네. 서울시 약사회에 따르면 스웨덴은 약국 외 판매를 늘렸다가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제품을 다시 약국 전용으로 돌렸습니다. 영국과 호주도 판매 자체를 막기보다는 포장 단위를 줄이는 등 오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논의도 단순히 편의점과 약국, 이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약업계를 출입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또 김 기자가 지금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국민 건강권 얘기를 또 했고,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좀 현명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핵심은 어디까지를 안전상비약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지라는 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까지로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모는 아픈 게 아니라 서러운 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탈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탈모 자체보다도 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상당히 큰 논쟁이 벌어졌는데 김 기자, 지금까지 벌어졌던 논쟁을 좀 정리해보면 어때요?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했다가 여론 반발이 커지면서 일단 논의를 멈췄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책 수혜 대상인 2030 남성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지원 정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정부는 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네.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 취임한 후에도 치료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과 자신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도 우선 청년층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남성들이 겪는 유전형 탈모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아까 김 기자가 얘기를 했고 또 결국 대통령이 좀 밀어주는 정책이라는 건데 왜 논의가 중단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때문일 겁니다. 네. 정부는 이달 초에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결국엔 취소했습니다. 이게 탈모약이 건보 대상이 되면 연간 약 1,8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나왔기 때문에 매년 맞습니다. 1,800억. 그렇습니다. 네. 건강보험은 아무래도 국민이 함께 부담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가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탈모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탈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는 그런 설명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이번 논쟁 과정에서 조금 이제 눈길을 끈 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30 남성들이 신중하거나 오히려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검토했지만 오히려 네. 당사자들 사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여기에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취재한 탈모약 복용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전했는데요. 네. 복제약을 이용하면 한 달 약값이 1에서 3만 원 수준이라 부담이 아주 큰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여기에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탈모약을 급여화하면 보톡스 같은 피부과 시술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또 만나봤군요. 취재하고 또 기사도 쓰고 아마 그래 기사도 썼어요? 기사는 쓰지 않았는데 기사 쓰지 않았어요? 제가 네. 탈모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거 네. 밝혀도 돼요? 괜찮아요? 아, 예. 뭐 본인이 공개한 거니까 제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탈모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고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쟁에서는 개인의 약값보다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사의 입장도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탈모약의 건보가 적용이 되면은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뭐 자연스럽게 약 판매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판매량은 늘 수 있겠지만 사실 건보 재정 악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희귀질환 치료제처럼 꼭 필요한 의약품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기자, 지금 이제 일단 논의가 보류 또는 중단된 상태인데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완전 철회했다고 밝힌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속도를 조절한 걸로 보이는데요. 보건복지부도 청년 건강 문제를 위해 새로운 정책은 계속 발굴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지금 이제 우선순위, 재정 문제 때문에 일단은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시 꺼낼지, 뭐 새로운 방식으로 또 뭐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청년 정책하고 또 묶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제 김동욱 기자가 역시 이 이슈도 좀 자세하게 취재해주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일 걸로 일단 보여지니까요. 저는 네. 저는 뭐요? 말해요. 저는 뭐요? 또 밝힌 거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안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에 저희가 언급했던 그런 일반적인 2030들의 그런 의견하고 같은 거예요? 네, 비슷한 이유이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부담이 그렇게 큰 품목도 아니고 네.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음. 저는 사실 예방 목적으로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방하는 분들까지도 권고 적용 대상이 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음. 추진해야 될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자 김동욱이 아니고 인간 김동욱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자, 뉴스 언팩은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를 쉽고 또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요 댓글로 또 여러분의 의견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